네, 제가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요게 2020년 9월 20일 날 베를린에서 있었던 시위 장면이에요. 이게 어떤 시위인가요? 예, 난민 시위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난민 수용소에서 화재가 납니다. 9월 초에.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게 독일 정부예요. 독일 정부가 처음으로 우리가 그 중에서 15,000명 중에서 2,700명 먼저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 발표가 나온 게 18일이에요.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온 거예요. 몰려 나와서 정부의 정책에 항의한 겁니다. 뭐에 항의했겠어요? 그렇죠. 더 받으라고 합니다. 더 받으라가 아니에요. 다 받아라. 왜 2,700명만 받냐? 나머지 사람은 어떡하냐? 전원 수용해라. 그게 이들의 요구예요. 여기 써 있는 거 이게 그 뜻이죠. 라거 에바쿠이레. 라거가 수용소예요. 에바쿠이레 이베큐에이트 영어로 하면 비운다. 수용소를 다 비워라. 멘션비어디게 운터브리움. 인간 존엄에 걸맞은 주거지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 영어랑 비슷하죠? We have place. 우리가 상소한다. 우리한테 다 보내라고. 예? 그러면 너무 여기도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Menschen für Elende, die Festung Europa wucht zu.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는 요새는 구경만 하고 앉아있다. 예?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라시스무스 테이테. 인종주의가 인간을 죽이고 있다. 예? 이런 아이들이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씩 거리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국신문에서 이 사진이 나와서 그걸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내 몸에서 등줄기에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멸종된 줄 알았어요. 멸종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30년 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는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에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정말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이런 인간들이 주류예요, 주류.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가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이 독일에서, 우린 개천절이죠. 독일에선 통일의 날이에요. 근데 2020년 10월 3일은 30주년입니다. 통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기념사 같은 거 했겠죠?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기념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오늘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연설을 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Das beste Deutschland. Das beste Deutschland. 최고의 독일. 이걸 몇 번을 얘기해요. 이 대통령이 최고의 독일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네? 이 아이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아이들. 결국은 최근에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여론조사들을 보면 어느 나라를 가장 믿고 따를 만한, 존중할 만한 나라인가.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계속 독일이 1등이에요. 독일이 1등, 미국이 2등, 중국이 3등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죠. 가장 신뢰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아시죠? 지금은 이제 관뒀어요. 16년 하고. 앙겔라 메르켈이 압도적 1위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아이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예?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아우슈비츠. 학살도 그냥 했나요? 가스실에 인간을 쳐놓고 공장식으로 인간을 죽였어요. 이런 만행은 역사상 없는 만행이죠. 그런 걸 저지른 게 독일인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애들이 튀어나왔을까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지 교육형. 1970년에 교육개혁에서 두 가지, 비판교육, 그 다음에 경쟁을 지향하는 교육, 경쟁 없는 교육.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970년 독일의 교육개혁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 아니겠어요? 경쟁을 안 시키면 1970년부터니까 지금 50년 됐잖아요. 벌써. 어떤 인간이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경쟁이 없는 교실에서 자란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될까? 그러니까 오늘날 독일 사회는 어찌 보면 그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떤 인간이 될지. 50년 경쟁을 안 시켜놓으니까 이런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독일인들은 특이합니다. 정말. 앙겔라 메르켈이죠. 예, 어린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정말로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놀랍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가장 쇼크를 먹은 게 방송에서 TV 뉴스에서 초등학생 데모를 상세하게 보더라고요. 야, 이 나라 무슨 초등학생이 데모를 하나. 그때는 우리는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격렬한 시위를 할 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초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무슨 이상한 나라가 다 있다. 그래서요. 뭘 가지고 시위를 할까요? 제가 그때 본 것은 주로 가장 많이 한 게 아마존을 살려내라.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존을 살려내라. 생태, 기후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제기한 거예요.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인데 지구의 허파가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조금 지나서 좀 놀라운 주제로 시위를 하더라고요. 아웅산 수치를 석방해라. 이걸 가지고 시위를 해요. 그때는 좀 놀랐어요. 이건 정치적인 시위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웅산 수치를 어떻게 알고 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시위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일의 학생들, 초등학생들, 이 학생들이 여러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라고 보통 하는 데인데요. 여기는 정치범, 사상범, 양심수 이런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유엔 산하의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는 초등학생들이 독일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아까 말한 정치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이 어린 나이부터 전 세계의 고통과 억압에 대해서 예민해요.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마치기 전에 거리에서 얘들을 한번 보고 싶다. 보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못 봤어요.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최근에 한 4, 5년 전에 베를린에 갔는데 딱 만났어요. 베를린에서.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딱 하더라고요. 그 베를린 제일 중심가에서 2개 차선을 딱 점거하고 한 300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들 한 10살에서 12살 곧 아이들이 딱 행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탁 뛰어내려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때 한 데모가 얘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얘들이랑 Kein Mensch ist illegal 이런 현수막을 들고 가는데 Kein Mensch ist illegal 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No human being is illegal이에요. No human being is illegal. 어떠한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날 보니까 그거예요. 요번에 문제가 된 건 북아프리카 난민들이더라. 베를린 정부에서 북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한 난민 신청을 받았고 그 중에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자격이 안 맞는다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강제 송환, 불법 체류라고 규정을 하고 강제 송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걸 우리 초등학생분들이 보신 거죠. 네? 불법적인 체류? 불법적인 인간? 이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이들을 구해야 한다.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걔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더 상상할 수 없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날 벌어진 거예요. 베를린 교사협회에서 성명이 나옵니다. 어제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 300여 명이 불법 체류,
강제 송환에 대한 항의로 집회를 벌였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지지 성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3, 4일 지나니까 베를린 교육청에서 또 성명이 나오고 며칠 날 아이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날 교사들의 지지 성명이 있었다. 우리 베를린 교육청은 베를린 시 당국에 대해서 그들이 내린 강제 송환 그 조치를 이제는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딱 나온 거. 베를린 시 당국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강제 송환 철회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유예를 했어요. 유예. 1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연말까지 유예한다.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아이들이 이긴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이들이 시위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 아이들의 시위를 어린 아이들의 일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발언을 진지하게 사회가 받고 그걸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그걸 또 시당국에서 받아들이는, 즉 다 받아들인 건 아니죠. 유예시켰으니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스승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큰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전에 저 나온 그 아이들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독일에서 보면서 너무나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신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2017년에 연구년으로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프랑크푸르트 대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에릭 프롬, 한국에서는 에릭 프롬이 상당히 유명하죠. 에릭 프롬, 허버트 마르쿠제, 테오도르 아도르노 이런 사상가들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라는 데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다 이렇게 불러요. 제가 그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에 가서 2017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전경이에요. 이 대학에서 한 건물에 누가 자꾸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리고 뭐라고 써놓고 벽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 범인을 찍었습니다.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그림 그리고 저거 쓴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말러, 화가래요. 화가. 그래서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돈 받고 하는 거냐? 아니래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래요. 왜 하냐?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기 써놓은 이걸 보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 그려놓은 게 이렇게 써 있어요. Es gibt keine Heimat mehr als eine Welt, in der keiner mehr ausgestoßen wäre, die real befreiten Menschheit.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도 더 이상 추방되지 않는 세계, 그 세계 이외에는 고향은 없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해방된 인류가 사는 세계 이외에는 고향은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건물 안에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한다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향은 지리적인 고향이 아니야. 진정으로 해방된 인류가 같이 사는 곳, 그게 고향이에요. 여기가 너희들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같이 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메시지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사실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쓴 사람이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냥 독일의 평범한 일반인이에요. 화가인 그냥 평범한 독일인이 와서 이 그림을 며칠에 걸쳐서 그려놓은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건물이 그 난민들을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내놓은 건물이라는 사실 몰랐어요. 저는 여기가 유치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너무나 많이 놀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시리아 난민의 아이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프랑크푸르트 대학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아이들을 다 세워가지고 물어봤어요. 한 10여 명한테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걔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대학이 건물 하나를 난민을 위한 수용소로 내줬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 한 12~13명 물었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답하겠어? 대학 당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대다수의 아이들이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미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미안하냐 했더니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캠퍼스가 2개 있어요. 근데 저쪽 캠퍼스에서는 학생들 기숙사를 짓는 것을 내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난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아닌데 이것을 수용소로 내놔서 지나갈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독일에서는 주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난민 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대학 건물의 일부를 난민 수용소로 줬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5년에 시리아 내전이 심해져서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의 전쟁 난민들이 유럽 쪽으로 향해 온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유럽 전체가 거대한 극우 파퓰리즘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저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망친다 하고 온갖 선동을 해댔죠. 그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이루어졌고요. 프랑스에서는 극우주의자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이런 불상사가 막 벌어진 거예요. 그때 앙겔라 메르켈이 뭐라고 했나요? 그래?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다 받을게. 우리가 100만 명 받을게. 100만 명. 난민 100만 명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100만 명 받았나요? 17만 명을 더 받았어요. 2015년 한 해 동안 117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독일이 다 받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앙겔라 메르켈은 이제 정치 생명 끝. 메르켈이 목사의 딸인 거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예요. 저것은 완전히 종교적인 결정을 한 거지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한 거다. 그 당시에 다 그래서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17년 선거에서 메르켈이 어떻게 됐나? 또 압도적으로 된 거예요. 지구상에서 난민을 117만 명을 받은 수상을 압도적으로 또 수상으로 뽑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정말 놀라운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독일에 한 달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나온 뉴스도 똑같아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독일에 많이 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독일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몇 명 받은지 아세요? 100만 8,600명을 6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을 벌써 받았어요. 그런데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베를린역에 내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수보다 우리 집에 가자 하고 나오는 베를린 시민 수가 더 많아요. 대체로 2배래요. 그래서 서로 데려가려고 다툰답니다. 도저히 이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인간들이에요, 얘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 특히 독일에서 한 비판 교육과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인간들을 만들어내서요. 지금 뭐 독일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정반대죠. 지금 한국은 과거에 젊은이들이 가졌던 어떤 순수한 정의감 이런 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육을 12년 동안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거 아시죠?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를 한다고 시끄럽다고 고발을 해요.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은.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학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KBS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돈벌이를 하겠다고 그런 서클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100억을 벌 수 있는지
그걸 모여가지고 서로 연구를 한대요. 그러면서 모임을 할 때마다 셋이 앉아가지고 100억, 100억, 100억 이렇게 외치면서 모임을 시작을 해요. 완전 미친 나라예요. 완전 미친 나라예요. 이건 미쳤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 아니네요. 다음이네요. 서울대 올라가는데 서울대 바로 직전에 서울여성이라고 있죠. 서울여성이 지금 신입생을 뽑는 모양이에요. 신입생 여러분 이렇게 써놨어요. 신입생 여러분, 우리 서울여성은 부자가 되는 꿀팁을 가르쳐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꿀팁을 가르쳐드립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는 어떻게 지금 극단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KBS에서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자본주의 학교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주식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이나 베를린 대학을 자주 갑니다.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일어나려고 하면 아이들이 뿌린 유인물이 이만큼씩 있어요. 이만큼씩. 계속 아이들이 유인물을 뿌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참한 일, 비극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논의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심의를 하고 그러한 모임들을 알리는 유인물이 이만큼 식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 한국의 대학 한번 가보세요. 이게 대학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끔찍한 사회적 비극이 벌어져도 대자보 하나가 안 붙습니다. 완벽하게 탈정치화됐어요. 한국 대학. 그 안에서 아까 그 아이들 100억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금 돈에 완전히, 이건 정말 광적인 어떤 광신자가 된 것 같은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뭐 어차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한다고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를 안 하니. 지금 인구 감소에 의해서 소멸할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환멸 이상을 느끼기 어려운 그러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교육이 독일이라는 20세기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비판교육, 반경쟁교육,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아이가 귀한 거죠. 네?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저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쟁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게 아닙니까? 경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사실인가요? 한국인들은 일종의 경쟁 중독 같은 데 걸려있는 상태예요. 경쟁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대다수의 담론들은 다 이데올로기예요. 거의 대부분 거짓이죠. 예를 들어서 경쟁 이데올로기 대표적인 건 한국인들이 다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게 소비 이데올로기예요. 소비는 좋은 것이고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이 따위의 논리가 모든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야 안 돼요. 그게 맞나요? 독일 아이들의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죄책감. 유럽에 가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이렇게 부유한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저도 이번에 가서 놀랐어요. 제가 30년 만에 옛날에 살던 독일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30년 전에 타고 다니던 그 차를 가지고 왔어요. 폭스바겐 골프 조그만 거. 그때 이미 12년 탔대요. 그러니까 42년째 타는 거예요. 42년째. 예? 그 차가 달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 달달하면서 그래도 달려요. 예? 크러치가 들어갈 때는 끼익 하면서 들어가요. 그런데도 달려요. 이 친구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고등학교의 예술사 선생님입니다. 그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종의 탈물질주의, 물질주의를 넘어서 그런 생태적 상상력, 그걸 자신의 삶의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지금? 완전히 물질주의에 포획되어 있잖아요. 한국인들의 삶은 너무나 심플해요. 다른 유의 삶이라는 게 없어요. 좋은 차 갖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물건 갖는 거, 그게 삶의 거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물건에 예속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생태적 상상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지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경쟁입니다. 여러분 독일 한번 보세요. 독일 교육은 경쟁을 전혀 안 시킨다고 했죠. 그게 1970년부터예요. 전혀까지 아니겠죠. 경쟁을 시키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독일이 망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이 망했나요? 지금 독일 경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아시죠? 독일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 전 세계가 힘들다 그래도 독일은 지금 거기서 석박사를 하면 본국에 못 가게 다 잡아요. 예? 고급 인력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왜? 거의 다 완전 고용이니까.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경쟁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70년부터 경쟁을 안 시켰죠? 이게 75년에 경제 분야에도 완전히 확산이 돼요. 그렇게 해서 독일의 기업들도 기업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가 다 없어졌어요. 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기업 문화로 다 바뀌었어요. 그게 노사 공동 결정제예요. 노사 공동 결정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독일 기업은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50% 들어가요. 주주 대표가 50% 들어가요. 이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는 거예요. 경영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동과 사용자 사이에 서로 경쟁하고 갈등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독일을 이런 국가로 만든 거예요. 독일의 학문이 망했나요? 지금 독일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 받은 게 몇 명이에요? 120명인가 그렇죠? 1970년에 교육개혁하고 나서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경쟁 교육이 가장 심한 나라예요. 예?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건 다 아시죠?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 중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유일한 게 한국이에요. 지금. 일본이 몇 명이에요? 일본. 우리가 일본 그렇게 우습게 알잖아요. 일본이 몇 명이에요? 28. 우리는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상당 기간 동안. 내가 보기에.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엉터리 이런 교육은 전 세계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시험. 대학에 들어간 시험이죠. 어느 나라는 이 시험을 기계가 채점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게 완전히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대학에 들어간 시험을 기계가 채점하나요? 기계가 채점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들에게 지식을 묻는 거죠? 사유를 안 물어요. 사유를 묻질 않아요. 어느 나라에서나 어떠한 지문을 주고 비판적으로 논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지. 우리처럼 지식을 고르라. 이런 문제를 내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때요? 소위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일수록 단순 암기 능력 이외에 추상적 사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학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성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런 사유를 하지 않는 그러한 암기 기계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성도 없고 비판 능력도 없고 사유 능력도 없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서울대 아이들의 48%가 우울증이라는 거고 완전히 강박적으로 외우는 강박에 아이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삶의 행복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는 것도
서울대에서 매년 연말에 하는 도서관 대부도서, 도서관에서 대출한 가장 많은 대출 도서가 뭔지 아세요? 무협지랍니다. 무협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경쟁이 일정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여한 면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단순한 노동을 하는, 또 모방하는 노동을 하는 그런 데는 경쟁을 막 시켜서 일정한 수준까지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정한 수준까지죠. 지금은 한국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어요.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딘가요? 삼성이죠? 삼성이 독자적으로 만든 제품이 단 한 개라도 있나요? 한 개라도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모방한 거. 모방의 천재들이죠. 이것은 경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은 못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 오늘날 그런 창조적 어떤 제품, 어떤 창의적인 새로운 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오늘날의 창조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융합하는 거. 이게 새로운 창조들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연대하고 그 과정에서 융합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적으로 보고 끊임없이 내가 쟤를 이겨야 돼. 이런 정신 가지고는 창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독일이 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겠어요? 경쟁을 시키지 않고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는 걸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래요.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강소기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소기업. 작은 기업인데 그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인 거예요.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핵심 부품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없는 그런 핵심 부품들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독일이에요. 이 강소기업을 보통 히든 챔피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히든 챔피언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독일이 몇 개인가요?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1350개 강소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게 미국인데 미국이 350개예요.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나요? 한 4배 차이가 나죠? 1350개? 350개. 3위가 어디겠어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한 250개 됩니다. 한국은 25인가 그래요. 22개 있어요. 22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적 다이나믹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저는 그 원인이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이 잘못된 교육이 나라의 발전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쟁 교육을 막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이 좀 길었네요, 그죠?